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 부자들을 보고 놀라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부자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라는 기준은 쉽게 정할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매체들과 한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국과 미국 부자들의 차이점과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부자들이 누군지 알 수 없음. 샌프란시스코에서 20년간 물류회사를 운영했다가 은퇴 후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A씨 경우에는 미국은 실제 겉모습을 봐서는 부자인지 알기가 어렵고 중요한 것은 부자들은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누가 부자인지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본인 신상을 공개해 소문 때문에 다 안다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 간에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게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특유의 아파트 단지별로 학군이 형성되어 부모들끼리 신상을 잘 아는 것도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아이들끼리 친구라고 해서 부모 간에 소통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통해 부모들이 만나고 그러면서 누가 부자더라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은 부자 간에도 서열을 매김. 미국 뉴욕에서 회계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김모 씨의 경우에는 부자 동네라고 여겨지는 강남에서조차 테헤란로 북쪽이냐 테헤란로 남쪽이냐 태북 태남 거주를 구분한다면서 부자들도 그 사이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드러내 서열을 매기는 경우를 보며 미국과 다른 분위기에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강남 등지의 집값이 급상승하며 자신을 부동산형 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교포는 미국에서는 남이 뭘 하던 무신경한 문화이지만 한국에서는 어디에 사느냐, 직업이 뭔가에 대해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공개를 해야 했고 대답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 창업 부자들이 드물다. 미국에서는 부의 상속보다는 독자적으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매우 많고 사회적 존경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 경제 매체에서는 미국의 억만장자 비율 중에 70%가 자수성가형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도 95%, 80%로 역시 억만장자가 창업해서 된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상속형 부자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억만장자 부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에 보더라도 아무리 직업이 좋고 자수성가를 어느 정도 했더라도 할아버지나 부모가 부자인 금수저에는 안 되더라, 이런 인식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자들이 존경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존경보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뭇 다른 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거대 벤더 사업을 하고 있는 유택의 번스타인 씨는 한국은 3대 대기업이 모두 주요 사업을 가져가 버려서 창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부자들이 한국 부자들을 보면서 느낀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마다 부자의 기준과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독일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독일 사람이거나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던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엔 독일 사람이 본 한국의 단점을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한국의 장점, 왜 그런지 이유 3가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밥값이 매우 저렴하다. 많은 유럽 국가가 그렇듯이 독일 역시 물 한 잔에도 가격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동북아 지역인 중국과 일본 등도 물값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역시 팁 문화가 있어 10% 정도를 밥값 외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약하더라도 팁을 많이 내는 것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물은 대부분이 공짜이며 반찬도 심지어 무한으로 주는 곳이 많은 것이라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의 식비가 저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정 처리가 환상적이다. 한국에서 주민등록과 같은 서비스가 1시간 내에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일 사람들 대부분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비싼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개월이라고 합니다. 보통 관공서에 간단한 일을 보려면 하루의 절반은 써야 하고 접수 후 3시간 정도 대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 같은 곳에도 영무원이 밤 10시 넘게도 일하는 걸 본 어떤 독일인은 하마터면 길을 잃을 뻔했는데 영무원이 자세히 알려줘서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밤에 누가 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이 공업 강국이라 여러가지 서비스도 다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독일은 여느 유럽과 마찬가지로 관공서 서비스는 정말 느리다며 하루빨리 한국과 같은 행정처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통역 서비스. 많은 독일인들은 한국에 와서 1330 관광 통역 서비스에 24시간 전화해서 영어로 물어볼 수 있는 것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급한 일도 생기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힘들기 마련인데 한국의 전화 통역 서비스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선진국이다, 없는 게 없다라는 말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것들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편한지 막상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그 절대 화폐량, 그쵸? 얼마만큼의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부자를 규정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요. 지금 하나은행에서 기준으로 삼는 거는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에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에요. 이 자산 포트폴리오는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여러분.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금융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금융자산은 내가 오늘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바로 그 현금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화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바로 내가 지금 10억 원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든 주식을 팔든 채권을 돈으로 바꾸든 해가지고 바로 10억을 땡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고 뭐 부동산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아파트가 뭐 한 5억 정도, 뭐 10억 정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자산을 10억을 갖고 있는 거고 금융자산을 10억을 갖고 있으니까 20억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뭐 장기 대여금, 관계회사 대여금 뭐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여러분 기타 자산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자산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이 중에는 막 진짜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우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라고 우리가 알아두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 중에서요, 여러분 30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근데 30대는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이 정도의 자산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은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뭐 증여를 받은 이상이 아닌 주식이나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자기의 일, 거기에 전문성, 그렇죠?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재테크, 되게 뭐 내가 막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부자가 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먼저는 1차적으로는 자기의 일, 그 분야에서. 그래서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사윗감이 나오거든요. 이 보고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사윗감도 나오는데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 당연히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의사예요. 의사가 보통 연 한 2천만 원 정도 번다고 하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엄청난 소득을 벌면서 부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지, 재테크는 2순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변화 이거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자료를 좀 접하면 조금 좌절감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좌절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 은행에서 조사를 한 건데 아까 부자가 그 자산이 그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뭐 10억 부자도 있고 20억 부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922명을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922명의 부자들의 자산의 평균을 내보니까요. 133.4억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10억도 있고 20억도 있는데 133.4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을 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 얼마를 버냐면요. 4.5억을 벌어요. 4.5억. 4억 5천만 원. 많이 벌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국내에 있는 보통 가게, 일반 가게의 평균 자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소득이 아니고 평균 자산? 이게 이제 4.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일반 가게의 그 평균 자산, 갖고 있는 그 자산을 1년에 버는 거죠. 4.5억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부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부자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아까 여러분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비중이 어떠냐면요. 거의 50대 50입니다.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50, 금융자산 50.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뭐 예를 들어 50억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에 25억.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25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가게는 어떻게 다르냐? 보통 가게는요. 10억이라고 하면 자산이 7.5억,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이 금융자산.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 5가 부자고요. 일반 가게는 어떻습니까? 7대 3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차이가 나죠, 비율상에서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5대 5라고 해서 왜 5대 5냐면 이게 점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부동산이 커요, 비중이.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보다는 약간 리스크가 더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투자 리스크가 큰. 근데 이제 뭐냐면 기초자산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금융자산 중에서 요거를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금융자산만 보면은요. 5대5인데 금융자산 안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요. 주식, 펀드, 신탁, 이게 파생 상품 같은 거거든요. 이게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10억이라고 하면 4억 5천 정도가 주식, 펀드, 채권, 신탁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고 41%가 예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여러분 비슷하죠, 비율이.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이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 거의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것과 리스크가 있는 거를 이렇게 되게 비등하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약간 보통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가 많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종잣돈이 작다 보니까 리스크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한 선택. 그러니까 리스크하니까 돈을 잃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잃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떠냐? 예적금으로 여러분 충분하게 이 41%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정된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펀드 조금 더 리스크가 큰 데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 여러분 안정성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인생 한 방이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 한 방으로 로또 터져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번갯불에 콩 부어 먹는 확률이라는 거죠. 정말 자기의 업에 충실하면서 안정된 기반으로 그 종잣돈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부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 한 방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자는 부동산하고 거의 5대5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7대3이고 그러니까 그 7에 있는 거를 줄여가지고 주식 펀드나 이런 리스크가 더 큰 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보고서를 정말 너무 표피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부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해도 주식에 넣어서 실패를 해도 큰 타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부채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채. 일반 가게는요, 여러분, 일반 가게들 중에서 63%가 다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10가구 중에 한 6.5가구 정도는 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빚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평균 7,5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7,500만 원. 그러니까 가게별로 7,5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7,500보다 좀 많으시면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7,500만 원. 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값이 아니고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를 아시나요? 평균값은 예를 들어 100명이면 1번부터 100명까지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눈 수치죠. 그게 평균이죠. 근데 중앙값은 뭐냐면 1부터 100까지 순서로 쫙 세우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값은 뭐냐면 여러분 평균값보다 중앙값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균값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 버리면은 이 평균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값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개념을 정립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공부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중앙값은 어떠냐? 5,252만 원이라는 거죠. 조금 더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5,252만 원이 중간이다. 그 밑으로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고 나름 안정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하면 내가 일반 가게들보다 빚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부자는 어떠냐? 부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100명 중에 4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가게보다 15명이 적어요. 아까 63명이었잖아요. 그쵸? 63%. 근데 부자들은 48%니까 15% 정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이렇게 평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일반 가게 대비 부자가 대출을 받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막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나 빚이 절대 액수가 많은 거지. 그렇죠? 부자들이 막 리스크를 안고 막 고위험 투자를 즐기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요, 어디에 주로 투자를 하는지 알아봤더니 여러분 중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